425페이지의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수익 비용으로 보여주는 재무제표라 그랬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아래에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이 적혀 있고, 자, 지금 좌측부터 쭉 내려가는데 칸이 모질해서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제 제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되고, 판매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되고,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그렇게 적었던 내용들이죠. 근데 이 내용을 자, 우리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보시면, 자,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열면 그 공식이 우측에 적혀 있어요. 지금 이쪽에 그 공식이 적혀 있죠.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니까 1번에서 2번 빼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니까 3번에서 4번 빼라. 그리고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니까 5번에서 6번 더하고 7번 빼라. 그냥 이쭉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이론 시험에서도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 보다 보면 판매 관리비를 써야 될지 빼야 될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열어가지고 공식 보시고 어느 값을 물어보는지 찾아서 참고로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의 우측에 합계로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연한 글씨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매출액에서 제품 매출액도, 자, 이 부분은 지금 액자가 아니고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시고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제품 매출이다라고 쓰면 금액 12억이다. 그럼 오른쪽에 이제 코드 범위들을 인지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하셨죠? 다음 두 번째 매출 원가인데, 이 매출 원가는 제조업은 우리는 제품 매출 원가를 산정을 할 거예요. 상기업은 상품 매출 원가라는 걸 산정을 할 건데, 이것도 우리는 기초에 제품이 얼마가 있었는데 단기에 제품 제조 원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게 이 금액만큼이고, 기말에 남아 있는 게 이 금액만큼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팔린 거다. 그럼 팔렸으니까 이제 팔린 거에 대한 원가다라고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쓸 때도 컴퓨터의 계정 과목을 제품 매출 원가라고 쓰시면, 아래 제품 매출 원가를 선택을 하시면 팝업 창이 떠요. 그럼 이 팝업 창에서 기초 제품 재고액이 금액이 1,450만 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억 6,525만 원이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1,220만 원인데, 이번에도 기말 제품 재고액은 내가 입력 안 했는데도 여기에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 값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젠 알겠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제품이다라고, 여기에 제품이 1,220만 원만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거고, 그럼 그 금액을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수정해야 금액이 수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에도 옆에 얘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 반영한다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앞면에 있는 글자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 글자 어디서 봤죠? 그렇죠. 예, 우리 바로 앞에 전기분 원가 명사서 할 때 이 금액이죠. 지금 우리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손익계산서는 판매하는 쪽이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하고 손익계산서에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하던 이 금액하고는 항상 일치해야 되겠죠. 공장에서 이만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 원가 명세서와 일치해야 돼요. 항상. 글자 좀 가렸는데 일치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하고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그럼 원가 명세서에 뭔가를 빠뜨려서 금액을 바꾸면 금액이 수정되게 되겠죠. 우리가 공장에서 쓴 돈을 누락했거나 많이 썼으면 바꾸게 되면 원가 명세서 금액이 바뀌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도 이 금액을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금액이 여기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상기업 도소매업은 이 부분이 공장에서 온 게 아니고 매입액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우린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장 제조원가 명세서에 만든 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이 값 들어오는 거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쓸 게 판관비인데 판관비는 우리 급여부터 교육훈련비까지 쓰는 방법은 또 기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 얘네들 또 쭉 그냥 입력하도록 할게요. 급여부터 교육훈련비까지. 이제 우리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이 있고 영업외 비용으로 이자 비용이 있죠. 자, 그럼 이 두 개도 우리가 써주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럼 지금 영업외 수익 비용을 썼으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다라고 이제 여기까지가 금액이 우리 교재하고 일치하죠. 자,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 법인세 등이라고 적혀 있는 로마 숫자 9번이 지금 여기에 법인세 비용하고 같은 표현인 건데 지금 여기에 값이 빠져 있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진한색을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세법에서는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하는데 근데 우리 회계 측면에서는 법인세도 세금이니까 세금 내고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서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우리가 써주고 1084만 원이다라고 쓰면 이제 마지막 이번 회계 기간인 단기의 순이익이 이 금액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순자라고 붙는 건 뺄 거 다 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이 우리가 이익이다라고 써지게 돼요.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작성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손익계산서하고 우리가 이 앞에 작성했던 전기분 원가 명세서하고 자, 이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해 볼게요.
이 둘이를 좀 비교해 보면 지금 뒤쪽에 있는 게 원가 명세서인데 우리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적혀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의 코드 번호를 보면 전부 다 앞번호가 500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번호가 전부 다 500대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에서 로마 숫자 4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가 급여부터 교육 훈련비까지를 썼는데 여기는 전부 다 번호대가 800번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제조 원가는 501번부터 600번이고 물건 판매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 801번부터 900번까지 쓰면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서로 이제 규칙을 정해뒀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회사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따로 별도로 모아둘 거라고. 그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회식을 해요. 회식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장 직원이 6명이고 본사 직원이 4명이었어요. 그러면 사람 수로 나눠서 60만 원은 공장 직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회식비고 40만 원은 공장 없어도 들어갈 회식비라는 거예요. 공장 운영 안 했으면 4명이서 회식했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주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본사 직원 거는 800번대인 복리후생비로 나중에 처리를 할 거고 공장 직원 거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거예요. 지금 번호대를 보면 10번, 11번이 10자리하고 11자리가 11번으로 똑같죠. 그럼 번호가 차이 나는 건 앞에 500하고 800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공장이 있어서 세금 나오는 거 공장 건물 재산세하고 본사 건물 재산세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500번, 800번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본사 직원들한테 해주는 거하고 공장 직원들한테 해주는 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험 나중에 할 때도 입력할 때 이제 우리 제조 부분은 500번 그리고 판매 관리 부분은 800번대로 구분해서 입력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걸 구분 안 하고 쓰면은 오답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표현해서 계정 과목을 적어 그 아래에다가 800이다 500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럼 800, 500이라 쓰는 거는 같은 번호들이니까 나중에 이 글자를 우리 계정 과목 사를 때 세운과 원가라고 쓸 건데 지금은 이 서식에 맞는 계정 과목만 떠서 하나만 보였지 전표 입력할 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 보여요. 그럼 여러분 선택할 때 500번 선택해라 800번 선택하라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건 제가 아래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럼 500, 800 하면 그 사인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 외쪽으로 쓰는 거는 900번대를 쓰도록 정해놨어요. 그래서 얘들은 900번대죠. 그래서 절반은 영업외 수익, 절반은 영업외 비용 하도록 우리 900번대를 이용해서 지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보면 아래에 영업외 수익은 901번부터 950번, 영업외 비용은 951번부터 998번. 그래서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이 일어나는 건 제가 말로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이야기할 건데 제가 900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우리 900번대를 써야 돼요. 자,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겠다고 쓰냐면 자, 여기에 입력을 나중에 하게 될 건데 내가 수수료에 대해서 쓸 거면 이 수수료가 5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고 그리고 900번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하는지를 아냐라는 게 시험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아래에다가 900이라고 쓴 거는 나중에 컴퓨터에 쓸 때 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에 제가 그 계정 과목 아래쪽에다가 이 번호를 적어 드릴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 아래 쓰는 번호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로는 제가 제조 경비다, 판관비다, 영업외 비용이다 이렇게 말로는 설명을 드릴 건데
글로 쓸 때는 이제 번호를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까지 작성이 되었으면, 자,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는 물건 만드는 거고, 그다음 손익계산서는 이제 물건을 우리가 판매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팔아서 이익이 남겼으면 우리 주주들끼리 돈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그럼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자, 이 아래에 있죠. 여기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 이제 우리 교재도 한 표 열었네요. 428페이지로 가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내용이 이거 작성하는 올해 이전에 남아있던 이익잉여금에 올해 번 돈을 합치면 이제 올해 12월 31일 날 얘들이 합친 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거고, 이건 19년도 12월 31일 날 이 금액까지 정리해 두면 주주총회는 1년간 돈 벌어야지 그 다음 연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주총회 같은 거 하죠. 맨날 부자 아줌마 아저씨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봤을 때 아줌마들 거의 대다수가 밍크 코트 입고 있죠. 그죠? 그 이유가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법인들은 12월 말 결산법인이라서 3월 달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추운 2월 달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도 그냥 주주총회 하면 밍크 코트 입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옷을 컨셉을 잡아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지금 이 아래쪽은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올해 돈 벌어야지. 예를 들어 12년도 올해 20년도에 번 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해봐야 알겠죠, 얼마 벌었는지. 그래가지고 내년에 주주총회를 해요. 그럼 주주총회 하는 날을 처분 확정일, 다른 말로 결의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전기에 한 건데, 이걸 지금 결정하는 거는 처분 예정일은 올해 2020년 3월 31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날짜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에서는 이 아래가 배당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보는 아직 안 만들어졌겠죠. 정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를 할 거예요. 위쪽만.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처분 확정일자가 2020년 3월 31일이고, 자,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7,630만 8천원이고, 자,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들어왔죠. 자,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글자 우리 어디서 봤죠? 방금 손익계산서에서 봤죠. 이 금액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당기순이익은 항상 우리 손익계산서하고 일치해야 돼요. 근데 손익계산서하고 일치시키기 편한 게, 우리가 컴퓨터에서 F6번 불러오기를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일치시켜질 거예요. 우리 화면 위에 보시면 F6번이 있는데 그게 불러오기라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 화면 위에. 그거 누르면 손익계산서에 뭔가가 수정되었을 때에 불러오기 하면 얘 값이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일단 일치 안 하면 무조건 누르든지 습관적으로 누르든지 해서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금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단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돈만큼이 정기에서 넘어온 돈, 올해 번 돈이니까 이 돈이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내 돈이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우리 법인 돈이겠죠. 아직 주주총회도 안 했으니까. 그럼 순수한 내 돈인 이걸
우리는 자본이라고 한다 했죠. 자, 자본은 재무제표 중에 어디에 있죠? 재무상태표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입력했던 419페이지로 가면 419페이지 거기에 가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일치해야 돼요. 이 금액이 순수한 내 돈이니까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재무제표들하고 장부가 서로 같이 순환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쉽게 여기하고 여기에서 10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두 문제는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실수 안 하면 틀릴 분 없어요. 우리 거래처 등록하고 계정광고 및 적유 등록 수정하고 우리 회사 정보 바뀌고 뭐 이거는 다 잘하시는데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지금 얘네들 가지고 서로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 회계 1급에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문제인데 얘는 원리는 단순해요. 지금은 제가 연결고리만 짚어드린 거고 우리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기 전에 제가 얘네들 어디 위치 값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를 단순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4-5문제만 풀면 그냥 여기 계신 분 다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지금 하면 다시 또 까먹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이 순환원리는 다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나오는 게 좀 제일 어려운 타입인 거고 이거 말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있죠. 이걸로 4점이 나올 때가 있고 얘로 4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거래처별 초기 2월 나올 때가 좀 편한 때예요. 그럼 이제 이번엔 이 아래에 있는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가볼게요.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이 메뉴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뭐 외상대금이 얼마다 뭐 글자 보니까 어음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었죠. 근데 전체 금액이 적혀 있었잖아. 그럼 이 금액이 어디 거래처에 얼마씩 있는지 내역을 적어놔야 나중에 그 거래처한테 돈 받고 아니면 돈 갚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내역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로는 이제 431페이지로 가서 자, 431페이지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쓰는 건데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자 이건 누르지 마세요. 불러오기를 누르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이 전부 다 불러와져요. 근데 불러와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계정 과목 전부 다가 아니죠. 그냥 일부만 보여주니까 그냥 일부만 가지고 할 거면 그냥 F2번 눌러서 하나씩 그냥 찾는 게 더 편해요. 재무상태표 계정이 많으면 내가 계정 과목 찾아서 눈으로 또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럼 우리 첫 번째가 당좌예금이죠. 그럼 여기에서 F2번에서 당좌예금을 찾으시면 재무상태표에 2,500만 원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2,500만 원은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이 돈은 F2번 눌러서 F2번 누르면 우리가 거래처 등록해 둔 곳 있죠. 이 거래처 중에 국민은행 당좌예금이 2,500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돈이 있다. 그래야 잔액을 기초로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거잖아요. 지금 이 작업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그럼 그 아래 보통 예금이 있죠. 그럼 보통 예금이 1,800만 원인데 이건 우리은행이 있네요. 그럼 F2번 눌러서 우리은행한테 1,800만 원이다. 다음이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외상 매출금이 2,580만 원인데 현대전자, LG전자, 대우전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그럼 세 군데다 F2번 눌러서 현대전자한테 1,200만 원이고 LG전자한테 1,000만 원이고 대우전자한테 3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지금 내역의 합이 이 금액과 맞으면 차익이 안 나오고 그럼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예요. 원리는 단순하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장기 차입금까지 쭉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할게요. 장기 차입금까지. (29페이지) 펴셨죠? 자, 우리 오늘 시작할 때도 29페이지였는데 또 29페이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저와 같이 보려는 게 자, 제일 아래에 3번의 회계상의 거래예요. 자, 우리 회계상의 거래라는 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서로의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두 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거래처에 물건 팔기로 계약서를 쓰고 서로 도장을 찍고 왔어요. 자, 그건 거래인가요? 거래가 맞죠? 상법상으로 계약 위반하면 위약금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건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 우리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계약서를 써서 1억 원치 물건 팔기라고 들고 왔어요. 자, 그럼 우리 회계 담당자가 뭐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줄 일은 해줄 수 있는 건 박수 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축하한다 이런 거 말고는 해줄 게 없죠. 그럼 회계상에서는 계약에 대한 거는 우리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회사의 창고에 상품이 1,000만 원치가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자, 우리 그걸 일상생활에 거래라고 표현하나요? 떠내려간 회사 가서 거래했다라고 하면 욕들어 먹겠죠. 우린 재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회계상에서는 지금 방금 상품이라는 물건이 없어졌잖아. 그럼 없어지기 전까지 내장부에 상품이 1,000만 원치 있다 적혀 있었을 건데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상품의 기록을 지워줘야 돼요. 그럼 우린 회계 입장에서는 그걸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계상의 거래는 뭐 큰 게 아니고 우리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기록할 일이 있으면 회계상의 거래고 기록할 일이 없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건물이 불탔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장부에 적혀 있던 건물이 없어졌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만 우리 건물이라고 말은 했지만 장부에 적은 적이 없는 거면 불타 없어져도 쓸 일이 없잖아.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교재 쓰는데 기출문제 정리하다 보니까 회계상의 거래 문제가 간간히 나와요. 이론에.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는 그냥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쓸 일이 없으면 그럼 회계상 거래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직원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그게 무슨 거래야? 그냥 계약서 쓴 거 끝이지, 그죠? 그런 식이 답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회계상의 거래 유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상의 거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장부에 기록하는 거의 줄임말이 제가 부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부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기는 첫 번째가 단식 부기가 있고 그리고 복식 부기가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 거의 대다수 분들은 단식 부기는 한 번 이상 해보셨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용돈 기입장 쓰라는 거 한번 좀 해본 기억들 있으시죠? 그게 단식 부기예요. 그때 썼던 거 기억해 보면 뭐 2월 1일 날 용돈 1,000원 받았다. 뭐 이렇게 쓰고 근데 반에서 제 기억엔 우리 반에 제일 똑똑한 애들이 쓸 때는 뭐 얘를 입금, 출금, 뭐 잔액 이렇게 쓰는 애들이 제일 똑똑한 애들이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뭐 2월 3일 날 과자 사 먹으면 과자다. 예, 300원짜리 사 먹었다. 그러면 잔액이 700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 용돈 기입장이었죠. 이걸 우리는 단식 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릴 때 한 번 정도는 이거 써보셨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아직도 쓰고 계신 분 저는 아직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일기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직 못 봤지만 그런데 이 용돈 기입장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쭉 써오신 분을 못 봤어요. 그럼 왜 저걸 아직 안 쓰고 지금까지 안 썼을까? 그 이유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써라고 하고 좋은 거라서 쓰긴 썼는데 여기에 용돈 기입장이 적혀 있는 이 잔액하고 실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하고는 일치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용돈 기입장의 신뢰성이 무너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길 가다가 아주머니가 예쁘다고 500원짜리 하나 준 거 안 쓰고 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그 영리법인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비영리 단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식 부기를 다른 표현으로 비영리 부기라고도 해요. 비영리 부기.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우리 영리법인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 영리법인은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복식부기라는 건 거래의 이중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건 내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과자를 샀어요. 그럼 과자 샀다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과자를 찝었어요. 내가 가졌죠. 그럼 그 다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돈 줘야지. 아니면 외상을 하거나. 그럼 과자를 샀다는 거래도 있지만 내가 돈을 줬다는 거래도 반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공짜로 줬든 외상으로 해서 나중에 갚을게요 했던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거래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면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하고, 이 복식부기는 우리 영리단체에서는 무조건 이걸 써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분계라고 하는 게, 분계가 이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표현할 거예요. 분계라고. 자, 그럼 참고로 우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이 뭐죠? 자, 이윤추구는 아니에요. 이윤추구는 얘도 해야 되고 비영리단체도 얘도 해요. 근데 그 이윤을 추구해서 그 이윤을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게 비영리단체고, 영리단체는 이윤을 추구해서 그 이윤을 그 법인의 소유주들한테, 주주들한테 분배해 주는 게 영리단체인 거예요. 얘네들은 돈 안 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그죠? 저도 옛날에 전국자연보호중앙회에서 오랫동안 사무차장을 했었는데, 우리도 돈이 있어야 쓰레기 줍고 쓰레기 치우고 소각장에 넣을 때도 소각장에서도 그냥 안 받아줘요. 좋은 일 하시네요. 받아주는 소각장이 있겠어요? 돈 주고 태워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리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영리 사업을 가지고 고유 목적 사업, 그 단체 자연보호중앙회면 자연보호하는데, 뭐 어린이들 봉사단체면 어린이들 봉사하는데, 그런 데 쓰는 건 비영리고, 그럼 영리는 지금 여러분들 회사들 있죠. 자,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이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네가 나보다 월급이 더 많다고. 나쁜 놈이에요. 그럼 네 주식 내 다 줘.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법인이 남긴 돈 가지고 법인이 나중에 분배할 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제 회사에 제가 51%, 제 친구 20%, 우리 엄마 29%. 그럼 제가 가져가는 거는 거의 없지만 나중에 법인이 이익을 남기면 그때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는 것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무서가 세금을 저한테 부과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일반적인 영리단체는 이제 이렇게 당연히 복식부기로 해서 써야 되고, 이걸 우리 기장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 학교들 있죠? 학교는 영리단체인가요? 비영리단체인가요? 비영리단체죠.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죠. 학교의 주인은 누구죠? 자, 거기서 많은 사람이 멈춰요. 왜냐면 마음속으로는 이사장 것 같은데 말로는 학생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학교는 비영리단체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때 세상을 좀 많이 바꿨는데, 그 IMF는 미래 그 국가의 발전 계획도를 보는데 교육 사업까지 봐요. 근데 교육의 재정 건전성을 봤는데 정말 학교에 온 사방에 땅부터 전부 다가 이사장 이름 돼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뒤바를 뻔했어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교육에 대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돈 날려먹고 나가면 교육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법을 바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원무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학교든 교육단체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해야 된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걸로 그대로 장부를 기록할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여러분들이 비영리단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죠. 뭐 좋은 일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들, 그게 이제 비영리부기를 쓰는데, 거기도 요즘 말썽이 생겨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꼭 의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복식부기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